많은 한국 분들이요, 정신과에 가서 약물 치료를 받자 그러면은 제일 걱정을 하시는 것이 중독되지 않습니까? 이러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물질만 중독이 되는 거고요. 정신과에서 쓰는 항우울제라던가 항정신제, antipsychotic, 정서안정제, mood stabilizers, 이런 약들은 절대로 습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모든 정신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에 대해서 이들이 우리에게 중독을 일으킬 때, 또 금단 현상이 생길 때 어떤 일이 생기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할 때 쓰시는 벤조다이아제핀 계통약, 그 발륨이라는 약이요, 한국이 해방되고 나서 막 사회가 복잡하고 그럴 때 그 약이 들어와 가지고 이 발륨이 다이아제팜이라는 약인데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럴 때 그냥 그걸 쓰면은 금방 이거야말로 사탕같이 그냥 잊어버려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기본적인 문제가 없어지는 건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발륨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그때 중독이 됐고, 그것 때문에 한국 사회가 한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이 정신과 약은 전부 다 중독된다라고 잘못 오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가겠습니다. 어떤 약품들이 벤조다이아제핀이고 그거와 비슷한 Z로 들어가는 약들, 그러니까 졸피뎀은 MBN입니다. 그래서 수면제입니다.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한테 졸피뎀을 주면 잠을 잘 자는데 그거를 너무 오래 쓰시다 보면은 중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갑자기 끊으면 이게 간질 발작도 할 수 있고 문제가 좀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우리가 쓰던 바비트레이트들, 요새 그런 거 많이 안 쓰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중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만 중독이 되고 다른 정신과 약품들, 엔타이사이카릭이라던가 무드 스테빌라이저라던가 이런 약들은 전혀 중독이 안 됩니다. 리튬이라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정확하게 아시고 필요한 정신과 약을 쓰시면은 빨리 정신과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담도 같이 하셔야 되지만,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약들,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노인분들 중에서는 이 벤조 계통 약들을 많이 쓰십니다. 외롭고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니까 의사가 처방한 약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제가 지금 그 카이저에서 35년 일하고 나서는 은퇴해가지고 지금은 그 가정상담소, 한인 우리 그 타운 가장 가운데에 있는 가정상담소 KFM이라는 데서 지금 일주일에 하루 수요일마다 환자를 보는데, 거기에 오시는 환자들 중에서 한국인 분들 중에서는요, 이제 한국에서 받으셨던 거나 이쪽에서 어느 응급실에 가셨다가 받았던 약 중에서 그것만 쓰시다 보면은 중독이 됩니다. 대개는 급해서 응급실에 갔을 때 가령 공황장애가 있어서 갔다, 아니면 심하게 불안해서 갔다, 뭐 잠을 못 자서 가서 갔다, 이런 경우에 그 약을 갖다 받으셔서 쓰는데 그게 너무 효과가 좋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것만 쓰시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것, 항우울제라던가 항정신제라던가 아니면 항무드 스테빌라이저들, 정서안정제들을 쓰시면서 이런 약들을 필요할 때마다 가끔씩 쓰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쓰시고 다른 문제 해결하는 약을 안 쓰시면은 그 다음에 습관성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정신과 와서 치료를 받으시면은 정말 괜찮은 정신과 의사들은요, 그런 약만 드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증세가 이렇게 오래 가지 않고 잠깐 있을 것 같고 다른 약을 갖다 지금 쓸 수 있는 경황이 없을 때, 예를 들면 임신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그런 약들을 쓰면 혹시라도 태아의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이런 약을 잠깐 쓰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환자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습관성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가정상담소에서 치료를 하다 보면은요, 제넥스 약 받으러 왔는데요,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왜 제넥스를 쓰시게 됐습니까? 그랬면은 제가 건강장애가 있어서 썼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그거 계속 써요. 하루에 2번, 3번 씁니다. 그럼 제가 그거를 2번, 3번을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하면 쓰십시오. 그래서 그걸 1번이나 2번으로 줄이시고, 그 대신 공황장애가 올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불안한 것 때문인지, 양극성 질환 때문인지, 아니면은 바깥에 나가서 사회 사람들을 대하기가 힘드는 대인 공포증 때문인지, 그거 자체를 치료하는 약물을 쓰시는데, 그 약이 치료되는 데는 대개 약이 시작을 할 때는 2주 내지 3주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이 약을 쓰시지만, 그런 약들이 효과를 발휘했을 때는 이 약들을 이제 끊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기서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수련을 잘 마치신 분들이라면은 모두 그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과에 가면은 이런 중독되는 약을 주는 과다, 이런 생각은 이제 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유명한 가수 마이클 잭슨이 임종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여러분? 그때 신문이나 텔레비로 계속 방송이 됐었는데, 이분이 잠이 안 오고 불안하면은 제넥스, 이게 이제 알프라졸람이라는데, 이거는 람자가 들어간 끝나는 것이 되게 이 벤조다이아제핀 계통이 많습니다. 밸리움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그 제넥스를 하도 많이 써가지고 그 다음에 듣질 않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야 되는데 자질 못하니까 그때 자기가 무슨 큰 이제 아주 멋진 그 공연을 하겠다고, 콘서트를 하겠다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아무래도 불안했겠죠. 근데 제넥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떤 의사, 자기의 담당 의사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마취제 약품을 갖다 주사로 줬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깨어나지 못해가지고 결국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분이 쓰던 약이 제넥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제넥스가 굉장히 스트롱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약을 한번 썼던 사람들은 딴 걸 안 쓰려고 그래요. 제가 이거 비슷한 약들 중에서도 약 기운이 오래 가는 거는 중독성이 좀 덜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 바꾸는 것도 싫어하고요. 에티반이라는 약은 제넥스의 한 비슷하거나 어떤 좀 절반 정도의 약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0.5ml를 쓴다던가 1ml를 쓴다고 그랬을 때 제넥스가 훨씬 더 강하죠. 그런 환자들은요, 딴 약은 절대로 안 쓴다 그러고 제넥스만 쓰겠다 그러고 그러시는 분이 지금 제 환자들 중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넥스를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하니까 사람들이 한 번 쓰기 시작하면요,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하시는 약이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을 좀 알으시고, 왜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왜 이 약을 가능하면 의사들이 끊으려고 그러는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이제 돌아가시기 한 1년 전부터는 밤이면은 기침이 너무 심하니까 잠을 주무시면 기침을 좀 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저 의사분이 이제 졸피뎀을 드렸습니다. 졸피뎀도 이제 이거 비슷한 약이거든요. 그 MBN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MBN이라는 거는 그 상품명이고요. 졸피뎀은 이제 화학명인데요. 처음에 5ml 드렸어요. 노인들한테는 5ml 이상 안 드립니다. 근데 한참 쓰시고 나니까 이게 5ml 가지고는 잠을 못 주무시니까 그럼 자꾸 기침을 해요. 그러면은 막 숨이 가빠지고, 그러면 에즈마도 심하고 아주 굉장히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의사한테 부탁을 해요. 어머니가 지금 5ml 가지고는 도저히 못 주무시니까 10ml 좀 올려주세요. 물론 의사는 굉장히 걱정을 하시죠.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90세 넘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주무시는 걸 해야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더 살지, 그러지 않으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10ml를 올렸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 그럴 면 좀 주무시니까 밤에 그 기침 발작이 좀 줄긴 했는데 한참 쓰고 나니까 그다음에 또 다시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이 처음에는 너무 그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아주 팍 빠져드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게 중독될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참을성도 많고 그런 분인데 잠을 못 주무시고 기침을 너무 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데도 써야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게 이게 이제 중독이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문제인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치료를 받을 때는 되게 의사 도움이 필요하고 심하면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원해야 되는 그 약물 중에서 3가지, 알코올, 아편, 그 다음에 이 진정제, 항불안제, 이 3가지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Z자 들어가는 것들이 이게 잠에 관계되는 것들이 많고요. 수면 도움인데 한 6개월 쓰다가 끊어도 어떤 때는 간질 발작이 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쓰시거나 꼭 필요할 때만 쓰시는 건 괜찮고 좋은 약들인데요.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큰 문제가 됐던 것이 할시온이라는 약이 있었죠. 그 할시온이라는 것도 이제 이런 종류인데 그건 굉장히 효과가 빨리 오고 굉장히 스트롱합니다. 그래서 이 약이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는 판매가 금지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다이아제팜, 그러니까 밸리움, 그 다음에 제넥스, 알프라졸럼, 그 다음에 액티반, 로로제팜, 이런 것들은 다 조심해야 되는 약물 중에 하나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치료하는 것이 이제 언제 이런 환자들이 이런 약에 처음에 이제 접하게 되느냐면요. 물론 이제 젊은 애들이, 학생들이 뭐 파티할 때도 뭐 쓰고 이제 그러긴 하지만 우리 어른들이 아무 무슨 정신적인 문제가 없이 이거에 중독되게 되는 것은 주로 아주 심한 불안증이 있을 때 아니면은 공황 증세가 있었을 때 병원에 이제 가면은 응급실 의사들이 이제 심전도도 찍고 이제 MRI로 브레인도 찍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문제가 있나 없나 다 한 다음에 그런 게 없을 때는요, 이 제넥스 같은 걸 드립니다. 요새는 액티반도 많이 드리는데 액티반이 조금 덜 강하죠. 그러면 환자가 그거를 이제 이게 입으로 잡수시거나 주사를 맞고 나서는요 잠이 듭니다. 그러면 잠에서 깨어나면은 그 불안 증세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이 자기가 하트 어택이 왔다고 죽을 것 같다고 오는 사람들의 한 3분의 1은 이 공황장애랍니다. 그리고 공황장애가 있어서 왔던 분들이 이 약을 한 2, 3일 걸 더 드리거든요, 의사가. 왜냐면 혹시 다시 증상이 오면 이거 드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빨리 이제 정신과에 가보세요 그러는데 안 가시는 분들이 문제죠. 가시면 가령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은 공황장애가 오는 이유가 뭔지를 우선 알아듣겠죠. 그리고 공황장애가 올 수 있는 원인이 그냥 불안증도 있지만 어떤 때는 또 다른 문제, PTSD가 있어서 온다거나 아니면 어떤 거는 양극성 질환 때문에 온다거나 원인은 여러 가지 올 수 있습니다. 우울증으로서도 올 수가 있고요. 그럼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약을 드리고, 그러나 이런 약들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한 2, 3주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동안에는 이 약을 필요하면 쓰세요. 그러고서 이제 처방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약을 안 쓰세요, 한국 분들은요. 그러고는 제넥스만 쓰시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넥스 받으러 왔습니다 이러시거든요. 그때 드렸던 그 프로젝이라던가 렉서프로라던가 아니면 리튬이라던가 이런 약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전 그거 안 써요. 그거 하면 중독될까 봐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중독을 막는 약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독이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이게 특히 이제 연세가 오래되신 부모님을 두신 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요. 이제 연세가 들게 되면 아무래도 외롭고 게다가 이제 배우자를 잃어버리신 분들이면은 굉장히
쓸쓸하고 클클하고 그러니까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이제 의사한테 가서 그런 이제 하소연을 하면은 이제 의사들은 좀 도와드리려고 뭐 에티반이라던가 뭐 발륨을 잘 안 씁니다. 왜냐면 발륨은 너무 그게 몸 안에 있는 시간이 오래기 때문에요. 노인들이 그걸 쓰다 보면은 몸 안에 이게 축적이 돼가지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노인들한테는 이 발륨 같이 오랜 시간 있는 건 안 드리는데 이제 에티반 같은 건 한 3시간, 4시간 뭐 이 정도니까 조금 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약을 이제 들으면 노인들이 이제 워낙 그 몸도 약해지시고 그래서 약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들어 이 기억이 없으시니까 어떤 때는 자신이 약을 먹었다는 걸 잊어버리고 또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을 많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방 나타나는 것이 이제 말하는 것이 좀 어눌해지고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술을 마셨을 때나 아편이나 이게 전부 다 그 대뇌 중추를 갖다가 이게 누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불안정하게 걷는 것도 좀 비틀비틀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억을 잘 못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억만 못하시는 게 아니라 뭔가 물어보면 판단하는 것도 좀 힘들고 이제 이런 그 증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걸을 때 비틀비틀 하시는 거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죠. 왜냐면 그러다 보면 넘어지시니까 당장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게 혹시라도 이런 약을 쓰시고 나서 술을 드신다던가 이런 약을 드시고 나서 통증이 많아가지고 뭐 옥시코돈을 쓰신다던가 이게 다 그 센트럴 너브 시스템 전부 다 다운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같이 쓰시게 되면 좀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약을 쓰고 나서는 뭐 어른 노인들의 그런 건 없지만은 이 젊은 학생들이나 어린애들도 이 길거리에서 이걸 사가지고요 많이 씁니다. 그런 애들 중에서는 이걸 쓰고 나서 아주 공격적으로 되거나 이상한 성적 행동을 하거나 이런 이상 행동이 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unusual한 좀 이상한 행동을 할 때는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머전시 룸에서 피 검사라던가 오줌 검사를 해가지고 금방 진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치료를 해드려야 되겠죠.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캄다운 시키던 다운워드를 갖다 끊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항상 그랬죠.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율신경계통 같은 것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자율신경계가 막 들고 일어나면은 교감신경계가 막 되는 거니까 맥박도 빨라지고 호흡도 막 빨라지고 혈압도 막 올라가고요. 이런 게 전부 다 이상한 현상들이 생기고요. 자율신경계가 전부 다 이제 항진되니까 그다음 이제 체온도 어떤 때는 올라가고요. 이게 여기가 펄스가 막 빨라지니까 보통 때는 80 뭐 이렇게 정도에 있어야 되는 호흡수가 100 이상으로 막 올라가죠. 120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특히 노인들한테서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손이 막 떨리고요. 왜냐면 이게 캄다운 됐던 것이 막 올라가니까 이게 막 트레머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물론 잠이 안 오지요. 그 잠을 오게 하려고 쓰던 약이니까 잠이 안 오고요. 그다음에 이런 물질들이 그 사용됐던 경우는 대개가 끊으면은 이게 구토 아니면은 구역질이 막 생깁니다. 그리고 이 약들도요, 그 술을 끊었을 때하고 비슷하게 청각 할루시네이션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촉각에 이상한 그 현상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이 약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이 놀래가지고 큰일 나죠. 바깥에 나가서 잘못하다 떨어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꼭 입원을 시켜야 된다는 게 그래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그 다음에 심한 경우는 발작을 합니다. 두뇌가 많이 눌려 있다가 이게 확 항진되니까 막 어쩔 줄을 모르니까 이게 그 발작 증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넥스니 에티반이니 그다음에 발륨이니 이런 거 너무나 그렇게 많이 쓰시지 말라 그러는 것이 혹시 누가 합니까?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수술해야 되는데 이 약이 안 들어오면 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집에서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아무도 없는데 누가 도와드립니까?
그러니까 이런 약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다른 정신과 약은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여러 번을 이렇게 누차 강조했는 것은 이 사탕처럼 어떤 점에서는 쓰면은 불안한 게 탁 없어지고 아주 일을 잘하는 이런 약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 약을 계속 많이 쓰시면은 중독이 되고 큰 금단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약은 급할 때는 쓰시고 필요할 때만 쓰시고, 그리고 보통 때는 그 나의 원인을 갖다가 치료하는 항우울제가 불안제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울하지 않은데 왜 프로젝이나 이런 항우울제를 주십니까? 이제 물어보는 환자들이 계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항우울제는 세로토닌을 올리는데 불안한 것도 세로토닌 때문에 떨어져서 오는 거기 때문에 세로토닌을 올리는 약이 항우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항불안제로 가장 좋습니다. 습관성 안 생기고 2, 3주 있다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들죠. 그러나 이걸 쓰시면은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은 쓰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괜찮아졌다고 2달 후에 끊으시면은 다시 불안해질 수가 있으니까 꼭 의사하고 의논해서 그런 약은 같이 끊으시는 걸 의논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유지용으로 메인티넌스 테라피로 작은 양을 계속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를 갖다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진정제나 수면제, 그 다음 항불안제 때문에 오는 중독, 그 다음에 내성, 금단 현상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이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